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과 경영의 관계, 행정과 정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행정의 개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체크해봐야 될 내용들이 뭐 이런 거겠죠.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익적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행정의 내용상으로 좀 넓게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요. 공익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범주상으로는 사행정을 제외한 공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OT때제가 행정 얘기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대목인데 국가의 통치작용이 크게 보면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관리기술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죠? 관리기술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4번으로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버넌스라는 개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현대 행정은 이것이 행정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그냥 뭐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행정부가 담당해야 될 일이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 민간의 경제 주체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사회까지도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거벌먼트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많이 이게 참여자가 많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행정학의 전개 역사를 보다 보면 끝자락쯤 갔을 때 거버넌스라는 말을 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과거의 거벌먼트는 일방적인 통치였다면 지금의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넓은 의미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행정까지를 포함하는 매니지먼트 혹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개념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공행정이나 사행정이 이제 범주상 넓은 개념이라 그랬죠. 공행정, 사행정이 다 같이 행정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조직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넓은 의미가 그렇다면은 좁은 의미는 이제 오로지 공행정에 해당되는 부분,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이런 행정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회과학의 한 종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데 행정학 연구할 때 앞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개념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행정학 연구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뒤에 가서 반복적으로 또 어떤 행정학 이론 얘기할 때마다 이거의 특성은 이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지적할 때 그때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먼저 좀 이걸 끄집어내 보면 행정학에 이제 있잖아요. 행정학의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될 게 일단은 말이죠. 첫 번째로 지금 있잖아요. 과학성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기술성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성과 기술성 이렇게 되는데 과학성이다 그랬을 때에는 얘는 이제 뭐냐면은요. 과학성은 이거는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과 가치 중에서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가치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성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가치 중립성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팩트 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성이다 이렇게 갔을 때에는 기술성은 얘는 이제 사실과 가치 중에서 가치의 측면을 좀 더 중시합니다.
가치의 측면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개입성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반드시 개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실증적 연구보다는 이거는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행정학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일 때 이 기술성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현실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거, 요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성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성에 관련된 요 실증적 연구들하고 기술성을 강조하는 현실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맞추는 연구의 어떤 경향성들이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바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과학성을 강조하는 게 대체로 이제 정치와 행정을 떼어놓고 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정치, 행정은 다른 것이다, 이원론의 관점을 갖는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사, 행정을 일원화시켜 놓고 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대체로 이쪽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성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은 서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 지향성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정치행정 일원론의 시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공행정과 사행정은 다르다. 사행정은 가치 지향이 자기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능률성의 도모, 이런 것들에 이제 머무른다면 이제 공행정 같은 경우는 공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죠. 공사행정 이원론의 시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과학성과 기술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 연구에서 보편성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수성을 좀 대비를 해보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편성이다 그랬을 때는 공통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공통점을 보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연구하든, 어떤 국가를 연구하든, 요게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행정에. 요런 얘기가 되고, 특수성이다 그랬을 때에는, 요것은 이제 시대와 장소에 따른 차별성을 보는 거죠. 시대와 장소에 따른, 차별성, 행정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이제 또 특수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성과 가치 중립성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과학성, 기술성에 연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치 개입성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 판단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정학은 항상 좀 의심을 받아요. 특히 요쪽 계열일 때, 여기 이제 정치행정 일원론이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공익을 추구할 때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때에는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야, 니네 독자학문 아니고 니네들 가만 보니까 정치학이지, 그치? 야, 너 정체를 밝혀, 너 정치학이잖아, 이렇게 자꾸 의심을 받아요. 그거를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거를 이제 몇몇 학자들이 극복하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학 연구 전개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죠? 이런 거 말고도 행정학 연구할 때 조금 제가 추가를 좀 해드려 볼까요? 이런 거 말고도 따져봐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행정학 연구를 할 때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개방체제라는 게 있고요. 개방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개방체제와 그 다음에 요게 폐쇄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폐쇄체제가 있는데, 원래 폐쇄체제가 먼저 있었고 개방체제가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방체제다 그랬을 때는 환경의 요소를,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연구 태도이고요. 폐쇄체제다 그랬을 때는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걸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폐쇄체제라고 한다. 초기의 연구는 대체로 폐쇄체제였다가 나중에 개방체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체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개방체제. 여기에서도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환경에 대한 태도가 좀 나눠져요. 여기서. 환경에 대한 태도가 또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에 결정론의 시각과 임의론의 시각이라는 것으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결정론과 임의론이라는 시각으로 나눠지는데, 이 결정론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 혹은 때로는 환경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임의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환경을 극복한다. 환경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다.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환경보다는 인간 쪽에 인간의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이제 태도가 임의론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할 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방법론적 이제 개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개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대비해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애가 또 있어요. 방법론적 전체주의 이렇게 가는데, 방법론적 개체주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연구를 할 때 개체주의잖아요. 그래서 개별 여기 참여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개별적인 참여 주체들 있잖아요. 개별적인 주체들, 개별 사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이거를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사회의 형성, 이 개별 주체들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된다는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사회, 개별을 보고 전체 사회를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포인트가 좀 맞춰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경제학 관련된 연구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자, 공급자가 있을 때 수요자,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또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딱 차근차근 공부할 내용들인데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좀 딱딱하지만 한 번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조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도 그렇고요. 나중에 보면 행태론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실 텐데, 여기 행태 연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행태는 개별 주체들의 행동, 행위, 액션이라는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공통점을 찾아서 행태, behavior라는 것을 일반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다 이렇게 갔을 때에는 이건 이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같은 것들이 먼저 있고, 얘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이게 이제 개별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가 먼저 중요하고, 이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공부하실 거냐면은 제도주의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그래서 공부할 텐데, 이런 것들이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근데 뭐 제도주의의 일부는 또 이 경제학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이쪽으로 다시 가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가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시적 관점 이라는 게 있고,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립시다. 예. 여기다 쓰지 말고요. 여기다 붙여버릴게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미시적인 이제
접근이다. 미시적인 연구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시적 관점. 작은 걸 먼저 보는 거니까 미시적 관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거시적 관점하고 연결이 좀 돼요. 거시적 관점. 이런 거랑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좀 볼만한 애가 바로 뭐냐면요. 중범위 이론이라는 게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중범위 이론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시 거시의 중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들을 범주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범주화 할 때 우리가 중범위 이론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연구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연역적 연구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보는데 연역적 연구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찾아보는 방식이에요. 결론에 대한 근거들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미리 임시의 결론인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검증해내는 방식으로 간다. 이런 연구를 우리가 연역적 연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귀납적 연구다 이렇게 갔을 때에는 귀납적 연구는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요거는 사례들을 다 섭렵을 해요. 사례들을 본 다음에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뒤에 가서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들을 가지고 결론을 뒤에 붙이는 방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론이 뒤에 쪽에 나오는 것 요게 귀납적 연구여서 여기서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가설이라는 것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하나가 연역적 연구를 할 때에는 요게 이제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실증적 연구 같은 거 할 때 보통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실증적 연구할 때 이를테면은 이제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개념 정의를 또 따로 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좀 딱딱한 이론적인 얘기들인데요.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라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들어두는 거예요. 끄떡끄떡 저런 내용도 있군. 저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행정학 이론 전개할 때 그때 쫓아가기가 좋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넘어가서 행정과 경영 요 이제 둘의 관계를 좀 봅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이게 관료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크하셔야 돼요. 관료제 성격을 갖고 있고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관리기술의 적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협동성을 갖고요. 그 안에서 폭넓은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차이점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행정은 통제를 많이 받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경영은 자기 고객만 잘 챙겨서 돈만 잘 벌면 장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은 행정 쪽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경영보다는. 우리가 이제 행정관리론까지 공부를 좀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드로 윌슨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서서 그 우드로 윌슨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승계하는 그런 학파가 행정관리론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는 하는데 사실 차이점도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고 경영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됩니다. 목표가 행정은 공익에 있고 경영은 영리 추구, 즉 사익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자꾸 가서 붙는 게 이제 공행정이고 사행정, 경영 쪽은 정치하고 전혀 무관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행정이 정치 쪽으로 붙냐 경영 쪽으로 붙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측정을 양적인 걸로 측정하기 좋은 게 기업이에요. 기업은요 그냥 성과 측정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투자 대비 몇 프로 남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기만 하면 되는 게 경영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다 그랬을 때에는 행정은 이제 계량화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량화를 하기가 곤란한 게 어떤 뭐 형평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돼가지고 계량화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외부의 통제가 큰 것은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영은 웬만하면 자율적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고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국민 전체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통제가 좀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와 보면 이제 법적 규제도 그래서 행정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 기업은요,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여러 개가 서로 같이 붙어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성원들의 신분 보장은 사기업은 안 해주지만 이제 공적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이제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인데 고객의 범주가 경영이 훨씬 좁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명품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 상품 뭐예요? 이렇게 막 찔러보면요. 막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나가시라고. 거의 이런 눈초리. 대놓고 나가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눈초리를 막 이제 레이저를 막 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고, 진짜 살 것 같은 사람들을 자기네 고객으로 대하지, 진짜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괄세하는 경향이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사기업들은 VIP 고객 같은 거를 따로 두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공개 여부도 행정이 훨씬 더 공개성이 크고요. 기술의 변화는 다만 이건 민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원래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이 창의적인 시도들을 하고, 정부는 행정은 요거를 좀 뒷받침해주고, 또 그 다음에 행정조직의 내부관리 기법 같은 것도 경영 쪽에서 빨리빨리 바뀌면 그거를 갖다 좀 차용하는 거죠. 행정이 먼저 주도하진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범위가 더 포괄적인 게 당연히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은요, 제가 판서도 생략하고 그냥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알겠잖아요. 국가작용과 기업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공사행정 이론론의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행정 이원론의 전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이론들은 나중에 봅시다, 우리. 예, 요거는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끄집어내면 막 엉켜요. 엉키니까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행정학 이론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공사행정 1원론으로 출발했다가 2원론이 됐다가 다시 1원론이 됐다가 다시 2원론이 됐다가 다시 1원론이 됐다가 다시 2원론이 되거든요. 아, 진짜? 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서로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 공사행정 이원론 중에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이어의 법칙. 요거를 좀 주목해 볼까요? 세이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공행정과 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 매우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서양 사람들 말하는 뽐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을요, 직설적으로 딱 안 하고, 돌려까기 같은 거 하듯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갖고, 공행정과 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의 측면에서만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해보자면, 공행정과 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측면에서는 닮은 게 없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했던 이론이 세이어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좀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관련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이론 전개에 따라서는 때로는 행정과 정치를 떼어놓고 보려고 막 노력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행정학을 독립시키고 막 이러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그렇게 된 측면이 좀 강한 것이고, 이게 이제 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동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국민들의 견해가 다를 때 이것을 국민들의 견해를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 그것이 정치다. 의사를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행정도 공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일컬어 우리가 민주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행정. 달리 말해서 민주성의 확보 그리고 대응성의 확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행정을 해야죠. 행정이 국민이 원하는 거랑 완전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서 가야 한다. 이거를 주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과 정치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차이가 있다면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정치는 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이걸 집행하는 영역이다. 다만 이제 정치적 영역에 오히려 요즘에는 행정국가라는 게 돼가지고 오히려 행정부가 힘이 세져가지고 정치 영역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공사행정 1원론일 때는 정치행정 2원론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정치에 붙을 거냐 아니면 경영에 붙을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행정학 이론의 전개 역사를 보고 나면 요거는 껌이에요. 예, 그냥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행정학 이론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막 표가 이렇게도 보여줬다 저렇게도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행정 변수에 구조 변수와 인간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요, 행정학의 시작은 관료제 조직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의 시작은 구조 변수를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들여다보자 뭐 이런 것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인간 변수가 좀 더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장한 것은 환경에 대한 고민을 별로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폐쇄체제로 쭉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것이 개방체제로 다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개방체제로. 그래서 환경 변수라는 것도 이제 보는 단계가 와요. 차례대로 구조 변수를 중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인간 변수로 좀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환경 변수로 가는데, 이 또한 우리 행정학 이론의 전개 역사를 살펴보고 나면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이거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이제 행정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행정 과정에 대해서는 초기의 경제학자 중에 행정학자 중에 경영학자이자 행정학에서도 같이 이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경제학이 아니라 경영학자 출신인데, 누가 있냐면은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누가 있냐면은 이제 귤릭이라는 학자가 이제 있어요. 귤릭은 어윅이라는 학자와 더불어서 이제 행정 논문집을 막 발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 사행정이든 공행정이든 공통적으로 요게 이제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좀 보시면 귤릭이라고 하는 분이 귤릭이라는 분이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포스트 코올브. 예, 발음 좋았죠? 자, 그래서 이 포스트 코올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앞글자들을 딴 거예요. 제가 영어 스펠링 하다가 괜히 삑살이 나면 쪽팔리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간단한 영어들이긴 한데, 어쨌건 플래닝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귤릭이 봤을 때는 이제 귤릭의 행정 과정이에요. 행정 과정이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잘 잡아라 이랬어요.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오거나이징이에요. 오거나이징,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딱 잘 짰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잖아요. 넌 여기로 가, 넌 여기로 가, 넌 저기로 가라.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인사를 이제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핑이라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팅을 하는 겁니다. 디렉팅을 하는데, 이 디렉팅은 바로 이제 지휘가 되겠죠. 지휘, 조직도 이제 짜놨고 거기에 사람들을 배치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 너는 이거 해라, 넌 저거 해라, 이렇게 지휘하고,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그걸 또 이제 조율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코디네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R은 레포팅이에요. 레포팅, 보고 체계를 딱 갖추고요. 그러니까 정보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B는 버제팅입니다. 버제팅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게 귤릭의 견해였어요. 그래갖고 7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7단계로 이렇게 행정과정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그럭저럭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뭐 현대적 행정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고 삼아 보시고, 이건 나중에 정책론 같은 것 보다 보면은 그 순서 같은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짜잔! 총론에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이라는 챕터인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시장 실패와 행정 규제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요거는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에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이제 요 얘기들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총론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띄워서 가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 요게 세계사적인 어떤 전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의 이제 역사 전개를 또 이제 한번 보는데, 유럽 역사 전개를 보면 유럽에는 고대 사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사회가 와요. 고대다 그랬을 때는 왜 그 아저씨들 다니는 거 있잖아요. 샌들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몸에다가 옷으로 청 같은 걸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 젖꼭지 내놓고 이렇게 다니는 아저씨들 보이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 시대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제 고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세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요, 이제 그리스도교가 지배했던 것, 그리스도교가 지배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이제 지배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황권이 어떻게 돼요? 왕권보다 무지 셌던 시기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교황권이 또 무너집니다. 뭐 십자군 원정 같은 걸로 무너지게 되는데, 요 사이에 자, 십자군 원정이라는 사건을 한번 제가 집어넣어 볼까요? 십자군 원정의 결과가 십자군 원정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 같은 게 일어나요. 종교개혁 같은 게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결과로 이제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은 쭉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은 강화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교황권은 내려앉고 왕권은 강화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황권이 내려앉고 왕권이 강화되는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의 변화가요, 또 하나가 또 이제 눈여겨봐지는데,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가 출현해요. 부르주아가 출현을 합니다.
부르주아가 출연을 하는데 이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예요. 도시 거주 상공업자들인데 이 십자군 원정 과정에서 이제 부를 축적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됐다.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는 것 자체가 요게 이제 자본주의의 태동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 부를 축적한 게, 이들이 부를 축적한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있잖아요. 특히 먼저 자본주의가 이제 축적되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흐름이 축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중세 때 이렇게 이제 끝자락에 이제 십자군 원정 종교개혁 같은 게 나타나서 근대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근대로 넘어오는데 이 근대 시기는 둘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왕권이 강화됐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절대왕정이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왕의 권한이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왕의 권한이 절대적인 이 시기에 요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나와요. 요때 말이에요. 요때 왕과 이 부르주아 있잖아요. 부르주아가 결탁을 합니다. 서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결탁을 하게 돼. 결탁을 해가지고 왕은 이제 부르주아한테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게 기반을 대주고 부르주아는 왕에게 조세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에? 조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제 조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고 조세 납부를 한 걸 가지고서 왕은요 관료제를 만들고요. 관료제를 만들고 이제 군대를 강화하는 것에 요게 이제 기반이 됐다. 돈이 있어야지 조직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왕권이 매우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관료제 조직이 초창기 때, 근대 초기 때부터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리를 딱 잡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은 절대왕정으로 쭉 한참 더 가다가 그랬다가 다시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시민혁명이 오게 되는데 요 이제 시민혁명이라는 게 왔었을 시기는 이제 왕하고 부르주아가 갈라서는 거예요. 이제 왕과 이제 부르주아가 대립을 해요. 왜냐면 세금 좀 작작 걷어라 이 인간아. 이제는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부르주아한테는요 이제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줬죠. 보호를 해주고 식민지도 개척해주고 식민지를 개척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 팔을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식민지에다 갖다 물건 팔고 거기에 이제 원료 같은 것들을 싸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 역할은 좀 쪼그라들고 조세는 더 거두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고 이 속에서 부르주아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가 승리를 거두고 이때 형성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민혁명 이후에 입법국가가 이제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법국가. 즉 이때는 이제 왕권이 이제 이 결과로 왕권이 다시 미약해집니다. 왕권이 미약해지고 이제 근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제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이제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에 관료제가 만들어지고요. 이 속에서 결탁해가지고 이 부르주아들을 보호해 주니까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자본주의 축적됐던 게 이제 터진 거죠. 포텐 터졌어. 그랬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민주주의까지 이 혁명을 통해서 완수하게 됐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왕권을 미약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면서 그때 이제 의회를 구성하게 되죠. 의회, 입법부가 이제 주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행정권 같은 것들은 약화를 시키죠. 행정부는 단지 이제 결정된 걸 집행하는 역할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법국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입법부가 정책을, 정부의 활동 방향을 다 결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요. 이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입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돼가지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관계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입법부의 힘이 굉장히 이제 강력해졌다라고 봐야 되고, 입법국가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것이고, 요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법부 구성원들은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 부르주아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들은 이제 경제 자유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자유가 확보되게 되고, 자유의 확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 자유가 확보되게 되고, 이들은 부르주아는 지금 있잖아요. 왕이 우리의 경제 행위를 자꾸 간섭하는 게 싫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자유를 확보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쭈그러들어요. 작은 정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어떤 역할만 담당하냐면 밤에 지켜주는 역할만 담당하는 거예요. 야경 국가 내지는 소극적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런 이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형성된 경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초기 경제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초기에 이제 이 경제의 모습은 뭐로 오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속에서 순수 경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순수 경쟁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경제사를 제대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같은 인물이 나올 텐데요. 네. 요 이제 본격화기의 앞선 시점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다 분석하고 나면 여기에 또 문제점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앞에 제목으로 달려있는 시장 실패 부분, 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결되어서 나오게 될 테니 그런 거를 제가 예고를 해드리면서 요 유럽 역사의 큰 이제 초기의 모습까지, 근대 초창기 때 모습까지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2로 해서 시장실패 행정규제 요거 더 깊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